반갑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황순찬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신건강 또 자살 예방 상담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창한 주제긴 한데요.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과 그 마음에 닿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힘든 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으신지 좀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최근에는 이제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를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오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충격이 사실은 인간의 감정의 어떤 사이즈를 넘어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이 특히나 이제 힘든 체험일 경우에 내가 어떤 걸 겪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어서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면 바로 뭔가가 나타나는, 보통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뭔가가 나타나면 오히려 이후의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파하고 있고 그 아픔에 대해서 바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후의 과정들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인데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충격을 받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서 그 충격이, 쇼크가 뒤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도 힘들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에 크랙, 균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심리적 어려움이나 약한 부분, 그리고 고통스러워했던 부분들이 같이 마치 이제 쌍끌이 어선이 바다 밑을 싹 긁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 같이 갖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같이 이 충격적 사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려움들이 합쳐져서 심리적인 어떤 붕괴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팔이 만약에 막 굉장히 가렵다라고 했을 때 긁어서 어디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팔은 굉장히 가려운데 어느 포인트가 가려운지 모를 때 사람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막 긁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디가 가려운지 그 포인트를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호성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끌탕을 끓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뭐 신체적으로도 머리가 되게 아프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원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어느 것이 더 생생한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렴풋해야죠. 현재는 지금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생생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고통으로 점철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트라우마의 속성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어린 시절에 그 부정적인 경험, 어린 시기에 어떤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성인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응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이른 사망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아동 학대 이슈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아이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이제 안방에서 엄마 아빠 싸우면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내가 더 착한 아이가 될게. 내가 더 잘할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고, 아이의 생각에서는 부모가 틀릴 수 없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이상화된 형태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가 보여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분노나 울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역동을 얘기할 때도 항상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이제 생물학적 몸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인정, 지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몸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을 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불행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게 끝나기보다는 파국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질적으로도 취약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환경적으로 자꾸 이제 부정적인 환경을 겪게 되면 이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 기질적인 취약성을 더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고통을 이겨내는 힘들이 필요한데, 이런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과자극되고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곤두서서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의 결핍들이 많게 되면 반대급부로 자꾸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면 완벽한 부모의 모습, 또 완벽한 어떤 가정의 모습, 또 완벽한 친구나 완벽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 이미지에 갇혀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현실보다 힘이 세져서 그 이미지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 완벽한 이미지에 비추어서 보다 보니까 자꾸 단점만 보이죠. 그 단점만 보이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부모보다 잘 살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도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얼마만큼 따뜻하게 지지받고 사랑을 받느냐가 이 사람의 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과 함께 할 때는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부부 간에는 대화가 잘 되면 게임이 끝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같이 어울려 놀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어울려져 놀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워낙 바쁘고 또 삶에 쫓기다 보니까 내 시간, 나의 피곤함,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제대로 잘 못 놀아주고 아이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저도 인제 딸이 둘 인데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인제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바둑알을 딱 들고서 저를 딱 쳐다봐요. "아빠." 예. 왜? 그러면 인제 알까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알까기를 한 20-30분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알까기를 한 번 하면 3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제가 너무 피곤한데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알까기를 3 시간 하면 이 아이하고 내가 교감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져요. 이 아이가 나한테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아이도 밝아지고 저도 밝아지고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무지갯 빛깔이 올라오고 저도 제 마음속이 굉장히 정화되면서 무지갯 빛깔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좀 포기하고 아이의 요구에 맞추면 아이와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힘들 때 아이도 힘을 나게 하지만 저도 그 힘이 힘들 때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고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아이들이 제일 말 안 듣는 나이가 보통 4 살과 14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때 말을 잘 안 듣냐면 이 시기에 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뇌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전전두엽, 그 이마 부위에 있는 전전두엽에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 감정을 교류하는 거, 그다음에 인제 의욕을 갖고 동기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전두엽의 기능인데 이 시기에 뇌 사이즈가 커지면서 호르몬의 변화,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막 정신없죠. 그다음에 청소년도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 시기에 그렇게 잔인했을까?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공격성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줘야지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한국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제가 인제 상담하면서 만나 보면 3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무조건 억압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분노를 막 계속해서 공격성을 분노를 막 발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면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억압하거나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그 어린 시절에 4 살이나 14살 그때 부모가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애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버릇없네." 뭐 하여튼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혼내고 억압하고 또 심한 경우는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경우 아이들은 특히나 인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큰 소리만 많이 내도 뇌를 다쳐요. 부모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또 큰 소리를 내게 되면 또 expressed emotion이라고 과도하게 감정 표출, 실제 일어난 일보다 부모가 과도하게 감정 표출하게 되면 뇌를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경도돼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강압적으로 큰 소리 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청소년과 관련해서 좀 보면 청소년들은 아까도 인제 그 14살 그때 인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했는데
부모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 부모를 내가 막 심지어 살해하고 싶은 충동까지도 느끼는 굉장히 공격성이 큰 나이입니다. 그래서 매번 밖에서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이 노트에다가 그런 이제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부모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죽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자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나 윤리,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 콱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against the self,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의 청소년들은 자기 처벌 심리라든지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는 자살 행동, 자해 행동을 하면 부모가 고통을 받겠지. 부모한테 복수가 되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그냥 울기부터 한다든지 대화를 안 하려고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나 또는 글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는 누군가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건강성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또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자꾸 이제 교류를 해야지만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남과 다른 조금 희한한 생각들이 좀 가지치기가 돼요. 그래서 또래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거, 가족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지만이 이 아이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화가 단절되거나 상호작용을 안 하게 되면 혼자만의 뭔가 몰입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한다거나 인터넷에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힘과 힘의 대결로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또 부모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자꾸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뭔가 사소한 자극에도 막 비위가 상해가지고 빈정이 상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이나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시기에 충동성이 굉장히 위험한 게 욱하는 마음에서 극단적인 부정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립되거나 뭔가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회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언가에 특정한 데에 편향돼서 과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윤리적인 판단, 또 어떤 규범이나 그 다음에 원칙들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몰아세우게 되면 아이들이 더 공격적인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나를 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거라고 자꾸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퍼밍,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너 참 잘한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런 식의 어퍼밍을 해서 자존감을 자꾸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자꾸 자율감을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자율감을 느껴야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개별성, 고유성, 그 다음에 그 적성들이 좀 꽃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획일적인 것들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숨 막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요번 수능 끝나면 한강 가자 할 거예요. 저는 20살까지만 살 거예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를 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지적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눈 감아주고 그다음에 좀 유머 코드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썰렁한 개그를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썰렁하다고 그러는데, 그 예전에 그 울버린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울버린. 예, 뭐 이렇게 손에서 삼지창이 탁 나오는 울버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그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보기는 좀 애매해요. 케이블 TV에서 보여주면 그냥 공짜로 보면 보겠는데, 돈 내고 보기는 좀 애매한 영화인데, 댓글이 울버린, 울어버린, 돈버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얘기한다든지, 뭐 요번에 그 홍상수 감독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예,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뭐 틀리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댓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더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예, 이런 어떤 것들을 개그를,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저랑 놀다가 제 이제 발 뒤꿈치를, 신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고2로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고2잖아. 뭐 이런 식의 썰렁한 농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제 상담 공간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막 갖고 놀아요. 다 자기 것처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가져가서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걸 하나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진심을 다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들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년들 보면, 중년의 분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나 한국의 자살에서 가장 자살 사망자가 많은 연령대가 40, 50대 남성들입니다. 인구 집단 규모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40, 50대보다 좀 적기 때문에 자살률 자체는 더 높지만 자살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독사, 혼자 있다가 아무런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중년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1인 가구 문제도 이분들이 가장 많이 걸쳐져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살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한 가지 차이는, 우리는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있었고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한테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가리킬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만약 그 질문에 나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갈 집이 없다, 나를 반겨줄, 내가 눈치 보지 않고 푹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어떤 불신과 단절, 거부당한 경험들, 그 다음에 뭔가 배신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요. 자존심 때문에 뭔가 말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내가 마치 쇠로 만든 방에 갇힌 그런 상태에 같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요. 대부분 우울감과 함께 알코올 문제를 중년의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있는데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충동 조절도 잘 안 되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런 이제 안 좋은 행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40대, 50대 남성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해체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남성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전형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면 살 자리가 없어지고, 살 자리가 없어지면 삶의 끝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잘 들어드리면 놀랍게도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한테 신뢰감을 느끼고 또 이야기의 주도권이 들어준 사람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그때 요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노숙인 분들을 인터뷰를 쭉 했었는데요. 노숙인 분들을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일하게 하는 특화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생활에 어떤 규칙이 생기고, 그 다음에 5, 60만 원의 급여로 고시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SH나 LH 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시면서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체험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그 특화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이 된 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얘기를 들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도 관심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색깔이 달라지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도 뭔가 무슨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 어떤 기술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화자활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계기들을 만들고 앞으로는 기술을 또는 자격증을 따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푹 묻혀져 있었던 건데, 그걸 발견하고 지지해주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분명히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발휘하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특히나 한국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 특히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외로운 상태에 많이 계시죠.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도 전화를 받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피곤할 때는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상태가 가장 피곤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적, 사회적 그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 신체적인 건강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짐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끝나야지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나 혼자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우울감이 어르신들에게는 대부분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통증, 어디가 아프다. 근데 신체 건강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이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성적인 질환도 갖고 계시고 그 누구하고도 교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핍이나 여러 가지, 또 들려오는 소식은 자녀들에게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따뜻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때, 믿을 만한 어떤 사례 관리자가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진정성을 갖고 다가와줬고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줬고, 저 사람은 어쩌면 내가 죽어도 끝까지 잘 어떤 신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끝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사례 관리를 했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사례 관리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사례 관리자분들한테 어쩌면 어르신들이 역설적이지만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살리고 죽고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을 선생님이 관장할 수는 없다. 오직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시간만큼은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지금 지하방에 사시고 뭔가 곰팡이가 많이 펴 있고 여러 가지 뭐 전등도 나가 있고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다 고장 나서 킬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어떤 신뢰감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보시고 그걸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은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할아버님이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덜컥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한번 그럼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어르신 말씀이 선생님 제가 수급비로 40만 원을 받는데 2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나머지 20만 원으로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뭐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끼 이상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인제 복지관에 그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밑반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자원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든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그게 약간의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우울감도 벗어날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인제 만나실 때는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지금 인제 오늘 오후 2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3 시에 가고 4 시에 가고, 또 그 뭐 내일 약속을 했는데 뭐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미리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그 시간에는 못 가는데 꼭 몇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또는 다음 날 언제 꼭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 과정 보면 이제 사각지대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죽었다라는 말인데요. 멀쩡하게 우리하고 함께 지내시다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인제 이게 인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나 이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많았어요. 어르신은 70대 80대 어르신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고, 자식들은 40대 50대 자식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신체 건강 문제가 있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고 너무 가족 내에 어려움들이 계속 인제 중첩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안 좋은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서로서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상승작용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안타깝게도 개인은 자기 개인을 구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다음에 가족은 가족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힘겹게 이렇게 지탱하다가 누군가한테 덜컥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쉽게 붕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보면, 이분들이 우선 계속해서 공공의 어떤 서비스에 거부당한 경험들, 그다음에 거절당한 경험들이 많아서 공공 서비스에 불신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A라는 곳에 가면 실컷 얘기했더니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B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토스당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신감이 크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내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낙인감, 그다음에 자존심이 상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봉투에 뭐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남은 돈으로 저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인제 편지를 남기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기 과정들을 보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혹 이 말라카마의 과일이라는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말라카마의 과일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이 과일이 내 손에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 과일을 깨물어 먹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과일을 핥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과일을 그냥 놔두면 자녀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는 그런 위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좀 다르게 이해하는데요. 저는 개수의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정신증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성격적인 어려움을 밑에 갖고 계시고요. 그 위에 기분장애, 그 위에 인지의 장애, 그 위에 행동의 장애, 그다음에 계절마다 여러 가지 체인지가 생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그분이 표현하는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 표현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아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기능했던 부분들을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수행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신건강 문제에서 정신장애에서 회복되는 것도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과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도움을 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신증이 있을 때 특히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연결시켜요. 밖에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웅성웅성 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는 자꾸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거죠. 이분들은 비록 현실감이 떨어지고 자꾸 이제 혼란스러운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 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죠. 실제로 평소에 말씀이 잘 없으신 정신장애인 분들을 한 30-40명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제가 인간학이라는 철학적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삶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토론을 같이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평생교육원 같은 게 있어서 집에서 혼자 고립된 분들이 나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사회체육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갈 곳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할 때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충실하게 대화를 나누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굉장히 갈망하세요. 근데 그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라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힘으로 뭔가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뒷걸음질을 치시고 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밖으로 잘 못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과 괴리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소수의 어떤 그룹에서부터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밖으로 누군가한테 표현하지 못한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분도 그렇고 피해자 자녀분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울분이라든지 자살 충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분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그 직접적인 폭력을 당했던 주로 이제 아내분들이 피해자 분이신데 그 아내분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이제 폭력을 해서 엄마가 피해자긴 한데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들한테 푼 경우가 많아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도 믿고 엄마도 아빠 이상으로 원망스럽고 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일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견디고 살았던 피해자들의 경우 참고 견디며 살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어,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에 대해서 blame the victim, 희생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가족을 지키고 또 남편을 또는 가해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 그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 가능한 형태로 도움을 주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폐된 상황 속에서 폭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이분들이 폭력을 차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은폐된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해서 법적으로 그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치유일 수 있다는 것,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무조건 견뎌야 된다가 아니라 때로는 분리하는 것이 치유일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는 굉장히 실제로 인간 실존에 저 밑에 있어야 되는 죽음이 현실로 올라와서 계속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 삶의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양가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외부로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이나 비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들의 공통점, 자살 사망자들의 어떤 심리 부검 연구, 그러니까
사망자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자살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의 불행한 삶, 하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혼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을 갖게 되기 전에 대부분 타살 충동 또는 공격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로 자기를 처벌하고 자기한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통이 심해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이 없어지고 오직 죽는 것만이 이 삶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보호 요인들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들이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자기를 표현해야지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생각이 경감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역시 한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거기까지다. 내가 24시간 모든 시간 이분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문제들을 자꾸 중첩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나씩 잘게 쪼개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의 경우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차별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슬픔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도라는 것은 슬퍼하지만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슬퍼하는 것, 건강하게 밖으로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애도입니다. 그런데 자살 유가족들은 밖으로 이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고 억압하게 되면서 복합비애라고 하죠. 온갖 정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끊임없이 내가 왜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분노 감정, 공격성, 갈등 상태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기 불안,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한 심리, 과자극된, 과각성 이런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빨리 나의 삶도 끝났으면 좋겠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그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유가족끼리도, 유가족 안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심한 갈등과 원망,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실과 사별 반응과 자살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사별 반응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그분들 특성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겪게 되는 이 심각한 트라우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시는 것.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가족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다 보면, 또는 교회에서도 또 성당에서도 그분들을,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수성은 다른 말로 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담자가 감상적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감상적인 거는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슬퍼해도 별로 공감을 안 해요. 내담자가 기뻐해도 별로 공감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이 감수성,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내가 만난 사람, 어린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였을 때 내가 만나는 아이가 계속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의 아주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와요. 그걸 우리가 대리회상, 2차 회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제공자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경찰분들의 자살이 늘어서 경찰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왜 힘드냐면, 소방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건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했던 사람,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돌보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그분의 어떤 마음들을 헤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복지관에서 임대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시는데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도 못하고 하면서 평소에 그분을 돌봐드렸던 서비스 제공자들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최근에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가 돌봐드렸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더 이상 그 집에 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감 경험이 많을수록, 공감해 드리는 어떤 일들이 많을수록 더 심리적인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드렸던 사람들도 계속 누적된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체험들이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를 손상시키거나 소진시키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더 이상 감정이입하는 게 싫어져요.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른 활동에 과몰입하는, 계속 영화만 보고 있거나 계속 게임만 하고 있거나 계속 TV만 보고 있거나 계속 인터넷만 보고 있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든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나도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경찰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봤더니 자꾸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죽으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템테이션, 유혹 같은 것들이 자꾸 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치명적인 도구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겪는 고통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풍부한 감수성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내 자신을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조력자, 협조자로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무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력감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화가 있어요. 그걸 건강하게 풀지 못하면 또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진, 손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취약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이제 혐오하는, 그래서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를 돕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려는 노력들을 평소에 하시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계속 받으려고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권유했던 방식을 나한테도 적용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셔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잠깐만. 아까 나온 질문. 예. 화면이 예. 혹시 학교, 직장, 가정, 친구 모두에게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나요? 실은 극에 달한 힘듦을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표현 못하고 그냥 혼자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자살 행동을 연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이 생겼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마음속에 계속 누적된 어려움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머리끝까지 임계점까지 차 있는데 찰랑찰랑 막 넘칠랑만창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탁 건드려지면 그게 흘러넘치면서 죽음의 색깔로 흘러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표면적인 이유와 같이 복합 상호작용하면서 자살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행동을 우리가 문턱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색깔이 다른 나쁜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 있다가 흘러넘치는 거다. 근데 그분들이 외부로는 잘 내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이런 분들이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더 애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압력을 쌓다가 한꺼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표현도 잘 못하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표현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주변에 충격적인 그런 어떤 충격을 주시는 그런 상태도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